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이예림입니다. 저는 오늘 XAI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CNN 모델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입니다. 저는 왜 XAI가 산업인공지능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책에 있던 주제는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하니까 슬라이드가 너무 짧아서 뒤에 이제 CNN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랑 또 저희가 다음 주차 태스크 때 사용할 그러니까 이제 작물 병의 병충해 데이터에서 이제 레지넷 50을 기반으로 분류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인데 그때 아마 모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차에 간단하게 레지넷의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인공지능 모델의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블랙박스 모델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모든 인공지능 모델이 블랙박스 모델인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예시로 세 가지 모델, 디시전 트리, ANN, DNN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소개를 해놨는데 디시전 트리와 같은 모델은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해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화이트박스 모델이고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해석을 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왜 이 인풋에서 이렇게 아웃풋이 도출이 되었는지 해석하기가 쉬운 화이트박스 모델인 것이죠. 하지만 블랙박스 모델은 이와 다릅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존재할 때 왜 이 모델이 이 인풋에 대해서 이 아웃풋을 도출해냈는지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적인 ANN 모델, 딥러닝 기반 CNN 모델들은 저희가 왜 이 모델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해석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모델을 적용시키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최종 목표가 뭐냐면은 플라스틱병 사진을 모델에 인풋을 시켰을 때 과연 이 플라스틱병 모델이 양품인지 또는 불량품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렇게 깨끗한 1번 페트병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정상이라고 판단을 해주고 2번 페트병처럼 이렇게 불량이 있거나 뭐 이렇게 약간 오염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abnormal, 이제 불량품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는 모델을 원하는 거죠. 자,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고 그 정확도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본 테스트 셋에 대해서 어큐러시가 100%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큐러시 100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예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과연 이 모델의 정확도가 단순히 높다는 이유로 이 모델을 바로 산업 현장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모델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도는 높지만 신뢰도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신뢰도가 없는 것은 왜 이 모델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저희가 산업 환경에서 이런 블랙박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블랙박스 모델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런 아웃풋을 내게 되었고 또 그 의사결정 판단 과정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메인 지식과도 부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박스 모델이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불량품을 불량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 다른 병 뚜껑이라던가 뭐 아니면 여기 쉐입이라던가 이상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오염 지점, 여기 오염 지점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를 보고 제가 이거를 불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신뢰성이 높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XAI 기법 중 하나인 그래드캠을 저희 페트병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CNN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파란 색깔 맵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이 파란색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 모델이 이 사진을 보고 정상이라고 판단했을 때 어디를 제일 집중해서 봤는지를 시각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는 모델이 보았을 때 좀 전체적인 모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정상이라고 판단을 했죠. 자, 그리고 탑 오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맨 위쪽에 있는 이 점에다가 집중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부 오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지점에 있는 오염을 보고 미들 오염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바텀 오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래쪽을 보고 불량이라고 판단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모델은 정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래드캠을 통해서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제 오염을 보고 이 페트병에 대해서 오염이라고 판단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신뢰도도 있고 정확도도 높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XAI가 왜 산업인공지능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PPT가 너무 짧죠. 그래서 제가 CNN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CNN 모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레지넷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CNN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CNN 모델을 쓰기 전에는 기존에는 덴스 레이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NN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용을 했어요. 자, 근데 그걸 통해서 뭐 2D 이미지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덴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2D 이미지 사진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걸 2D로 보지를 못하고 이걸 무조건 1D 이미지로, 그러니까 한 줄로 쭉 뽑아서 본 것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2D 이미지에 대해서 플래트닝을 항상 진행을 하고 모델을 돌렸어야 됐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 사진을 보셨을 때 이걸 플래트닝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한 줄씩, 그 다음에 여기 한 줄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줄을 또 얇게 잘라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플래트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던 공간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냥 한 줄짜리 무의미한 그냥 숫자 데이터가 돼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정보를 잃어버린 특성이 하나 있었고, 또 전체 픽셀의 모든 관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시 사용되는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이미지를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하면서 또 변형된 데이터에 취약하다는 점이 있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우선 여기 있는 이 강아지가 살짝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둘이 비슷한 이미지죠. 뭐 강아지가 여기 쓰나 여기 쓰나. 근데 이제 이걸 플래트닝을 시켰을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쪽에 존재하던 강아지가 이쪽에 존재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플래트닝을 시켰을 때의 값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건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특성들 때문에 덴스 레이어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 학습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구나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이제 컨볼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걸 이제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CNN 모델을 통해서 공간 정보를 유지한 상태로 학습이 가능하여 이미지 처리에 굉장히 성능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CNN 모델 기반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모델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앞쪽에 있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한 피처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피처 러닝, 그리고 또 뒷부분에 덴스 레이어를 기반으로 한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2층짜리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컨볼루션 플러스 렐루,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붙인 레이어가 여기 하나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풀링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풀링 레이어를 하나씩 이렇게 붙인 거를 컨볼루션 층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레이어랑 풀링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층짜리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모델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분류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덴스 레이어를 써줍니다. 덴스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1차원으로 펴준 뒤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정결합층을 이용해서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을 해서 결국 이 그림이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분류를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수행하는 역할이 아주 다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계속 피처 추출을 하게 되고 뒷부분에서는 지금 피처가 추출된 것을 기반으로 분류를 하게 되더라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제가 예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3x3 커널이 5x5 이미지에서 한 칸씩 움직이면서 값을 이렇게 하나씩 내뱉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그 결과를 봤을 때 원래 이미지는 5x5였는데 아웃풋으로 나온 이미지는 3x3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이미지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이 있죠.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패딩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컨볼루션 레이어의 출력 이미지의 크기는 항상 입력 이미지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컨볼루션 레이어의 특징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크기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픽셀들의 정보가 유실된다. 이거랑 지금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자리에 위치한 픽셀들이 가장 많이 유실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여기 지금 맨 바깥쪽에 있는 여기 한 겹짜리 숫자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자, 커널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 맨 바깥쪽에 있는 숫자들은 한 번씩밖에 연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커널이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한 번씩밖에 연산이 되지 않아요. 자, 반대로 여기 안쪽에 있는 친구들을 볼게요. 안쪽에 있는 숫자들은 지금 여기 있는 1 같은 경우에는 총 4번이 연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서 한 번, 두 번째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3번, 여기서 총 4번 연산이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쪽에 있는 일이랑 이쪽에 있는 일은 사실 위치상으로는 대각선으로 2칸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실제로 연산에 있어서는 얘는 한 번밖에 강조되지 않고 여기 있는 일은 4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컨볼루션 연산에서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거는 많이 강조가 됐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가장자리에 위치한 픽셀들의 정보가 유실되기 때문에 컨볼루션 연산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 이미지에다가 패딩을 덧대주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패딩을 덧대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막 어깨 패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안에 좀 더 덧대서 있는 걸 의미를 하죠. 그것처럼 입력 이미지에다가 제로, 의미 없는 값을 끼워 넣어서 단순히 사이즈 유지를 위해서 패딩을 추가를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0을 넣는 이유는 컨볼루션을 진행을 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값을 넣기 위해서 그냥 0을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구색을 맞춰준 느낌? 그러니까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패딩을 추가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했고 컨볼루션 레이어랑 플링 레이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쌍이 된다고 했죠. 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합성고층의 출력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거나 특정 데이터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플링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는 맥스 풀링이랑 어버리지 풀링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풀링 같은 경우는 2x2 풀링이에요. 왜 2x인지는 여기 사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기가 2x2인 총 4개의 픽셀 데이터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풀링,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풀링을 하게 되는데 맥스 풀링은 말 그대로 가장 큰 값을 가져오는 것을 맥스 풀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4개의 값 중에 가장 큰 걸 하나씩 가져오게 되고 어버리지 풀링은 말 그대로 평균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가져오게 됩니다. 자, 둘 중에 뭐를 더 많이 쓰느냐? 일반적으로 맥스 풀링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은 연산이 적고 또 맥스 풀링을 했을 때 유실되는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약간 실용적인 차원에서 맥스 풀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풀링 레이어까지 살펴봤고 이제 조금 곁다리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채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3채널, RGB 3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반대로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런 RGB 구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뭐 0부터 255 사이에 1채널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엠니스트 데이터 만져보신 분들은 다들 아마 아실 거고, 그리고 또 커널의 학습,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CNN을 학습시킨다 하면 사실 커널을 학습시키는 것과 같거든요. 이제 커널의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학습시킨다는 뜻인데, 커널의 학습은 채널별로 모두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3채널 데이터면은 RGB 3개의 커널의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때 커널의 학습은 채널별로 다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커널의 웨이트들도 조금씩 채널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셋의 크기는 동일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CNN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CNN 모델은 그렇다면 과연 뭐 덴스 레이어보다 좀 더 발전했으니까 완벽한 모델일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C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가 존재했어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베니시 사라지다, 그레디언트.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죠. 그레디언트가 점점 없어진다, 점점 작아져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ANN과 마찬가지로 CNN 모델도 백프로포게이션을 기반으로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생기게 되는 문제가 신경망을 깊게 쌓으면서 이제 아웃풋에 가까운 레이어들은 아무래도 쉽게 그레디언트를 유지할 수 있지만은 이게 앞단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전파되는 미분값이 점점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깊은 층의 CNN 모델 학습이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점점 앞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레즈넷에서 구조적인 극복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레즈넷에서 레즈는 레지디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잔차입니다. 저희가 잔반, 뭐 급식 먹고 남은 걸 잔반이라고 하죠. 잔차라고 하는 거는 뭐 남은 차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잔차가 되었냐면은 일단 모델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제가 좀 잘라 먹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X가 지금 현재 컨볼루션 레이어로 들어오는 인풋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파트가 현재 컨볼루션 레이어 뭐 한 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층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결과가 현재 지금 fx로 지금 튀어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다가 x를 그대로 더해줍니다. 이제 이 x는 셔틀끝 커넥션을 통해서 그대로 맨 마지막으로 값이 전달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값이 hx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hx 값을 학습시키는데 이거를 미분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fx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하는 값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결과는 사실 극단적으로 봤을 때 0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매우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x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했을 때 항상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값은 진짜 작았을 때 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x는 x로 미분했을 때 항상 1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백프로포게이션을 할 때 미분을 했을 때 결과가 적어도 항상 1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깊더라도 항상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구나, 조금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없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파라미터를 추가한다던가 뭐 복잡한 모델의 수정이 아니라 뭐 이렇게 셔틀 커넥션 하나를 추가를 해서 좀 획기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CNN 모델의 문제를 극복을 했다, 좀 더 층을 깊게 쌓을 수 있게 됐다 하는 이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즈넷 모델에서 논문에서 가장 성능이 좋게 나온 모델이 아마 층을 좀 여러 개 쌓았을 텐데 막 30 정도 쌓고 뭐 몇십 정도 쌓고 맨 마지막 192층까지 쌓았는데 실제로 192층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깊은 층이 아무리 깊더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를 입증을 한 거죠. 실제로 레즈넷이 제시가 된 이후에 많은 CNN 모델들이 레즈넷을 기반으로 조금 모델을 기본으로 달고 나오게 됐다, 레즈넷 구조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극복한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앞부분에 XAI 얘기에다가 CNN 얘기를 붙여서 조금 얘기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제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 3챕터는 뭐 뒤에 실습 코드도 따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진짜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본 스터디, 첫 번째 저희 본 스터디 전까지 뭐 따로 뭐 퀴즈라던가 뭐 숙제라던가 뭐 실습 코드를 따로 제가 업로드하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태스크 제로 처음 나온 태스크에 조금 다들 매진하고 계실 텐데 태스크 제로를 조금 잘 완료를 하셔서 저희 첫 스터디 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담 없이 오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